상담 입문자를 위한 상담 심리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심리 상담을 하는 분이라면 심리 상담 외에도 반드시 맞닥뜨려야 되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논문, 그리고 그걸 쓰기 위한 연구 방법론이에요. 근데 심리학과는 문과잖아요. 아무리 상담 이론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연구 방법론은 이과라서 다들 엄청 힘들어해요. 왜 그런 느낌이죠? 용사가 공격력을 엄청 찍었는데 마법을 깔짝깔짝 쓰는 애가 나타난 거예요. 어쨌든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 힘들어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담하려면 상담은 기본, 석사 졸업하려면 논문이 필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연구 방법론 가지고 끙끙대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돈 많으면 잘하는 사람 한 명 사가지고 프로그램 돌리 아무튼 이런 이유로 상담 이론을 다루는 반디 클래스지만 이번에는 연구 방법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세하게 다루면은 아무리 쉽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이거 제대로 알려면은 과외는 필수거든요. 아니 그래도 솔직히 내가 연구하고 싶은 내용이 어떤 연구 방법론을 써야 되는지 대충 그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는 알아야죠. 자, 시작해봅시다. 첫 시간은 꼭 알아둬야 되는 개념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연가설입니다. 연가설 배우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헷갈리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연가설이 모든 통계 검증의 시작으로 보면 돼요. 연가설의 0은 0, 제로, 가설이 제로다. 그러니까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얘나 비등비등하다.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 아니 뭔가를 했는데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연가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려면 귀납적 추론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어려운 말 다 치우고 예시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한국 남자들은 다 늑대야.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내가 만났던 남자들은 다 늑대였어.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 말 사실인가요? 그렇죠. 다 늑대. 물론 사실이 아니죠. 세상에 음흉하지 않은 남자도 있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 사람한테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전 세계의 남자 수를 파악한 다음에 늑대 남자를 한 명씩 데려와서 전체 남자 수와 늑대 남자 수가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 2번 늑대 아닌 남자를 데리고 와서 보여준다. 당연히 2번이죠. 맞는 거 전부를 찾는 것보다 아닌 거 하나 나오면은 게임 끝이거든. 이걸 연가설에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가설, 남자는 모두 늑대다. 연가설, 앞으로 만나는 남자도 모두 늑대일 것이다. 연가설 기각, 만나는 남자 중에 늑대가 아닌 남자가 있더라. 검증 끝. 그래서 우리는 통계적 유의성을 찾기 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연가설을 기각하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유의 확률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그림은 많이 보셨죠? 어떤 집단을 일렬로 쭉 세워 놓으면은 평균값으로 갈수록 그 수가 많아질 거고요. 극단으로 갈수록 그 수는 줄어들 거예요. 키를 보자고요. 한국 남자들의 키 분포도를 보면 2m가 넘는 거구도 있을 테고 한 150, 140 정도의 작은 분도 있을 텐데 평균값인 170 언저리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물론 저는 평균보다 위입니다. 자, 내가 어떤 가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조작이 없을 때에 비해서 조작을 했을 때 차이가 클수록 그 조작에 효과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눈꽃만큼 효과가 됐다고 이거를 유의하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뭔가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약속이 있어야겠죠. 그 약속이 바로 유의 확률이라는 겁니다. 연가설이 이거라고 했을 때 조작을 했더니 연가설에 해당하는 것이 5% 미만이더라. 이러면 연가설 기각, 가설 검증 성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5% 미만의 수치 이걸 유의 확률이라고 해요. 사회과학은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양쪽 2.5%씩 5% 바깥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조금 더 깐깐하게 하는 곳은 양쪽 0.5%씩 1% 바깥이면은 더 유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논문표 보다 보면 별표 보셨죠? P라는 거 옆에 별이 하나 떠 있다. 그러면 유의 확률 95%, 별이 2개, 유의 확률 99%, 별이 3개, 유의 확률 99.9%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때요? 그래도 원리를 아니까 나름대로 이해되는 게 있으시죠? 다음 시간에도 기본 개념과 함께 슬슬 구체적인 연구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봐요. 모두 안녕.
상담 입문자를 위한 상담심리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 방법론에 대해 다루고 있죠. 오늘 알아볼 개념은 1종 오류, 2종 오류, 타당도와 신뢰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 확률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유의 확률이 95%면 100명 중에 95명에게는 효과가 있다는 말과 같아요. 나머지 5명은 예외겠죠. 예를 들어서 반디 클래스 컨텐츠 중간중간에 유머를 넣는다. 이게 조회수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유머를 넣기 전과 넣은 후의 유의 확률이 95% 이상이었다. 이러면 반디 클래스에 유머를 넣는 것이 조회수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럴 땐 가설이 맞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5%의 예외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이 정도의 오차는 그냥 넘어가자, 이런 약속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100%의 일이란 게 없잖아요. 이때 이 예외 5%를 1종 오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머를 넣든 말든 반디 클래스 컨텐츠는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인기가 높아졌다고 뻥을 칠 수 있는 확률, 그게 바로 5%, 1종 오류라는 거예요. 그럼 2종 오류는 뭘까요? 1종 오류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효과가 확실히 있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믿어버리는 게 2종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머를 넣은 컨텐츠를 올리고 3일 동안 지켜보자. 그동안의 조회수 변화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두 유튜브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조회수가 더 안 올랐어요.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유머를 넣은 게 효과가 있는데 내 채널은 유머를 넣든 말든 쓰레기구나 이러면서 시무룩하는 오류라는 거죠. 이걸 쉽게 기억하는 법, 이렇게 기억하세요. 1종 오류는 사기꾼이에요. 효과가 없는 걸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니까요. 2종 오류는 바보예요. 효과가 있는 걸 효과가 없다고 믿어버렸으니까요. 오케이? 자, 그럼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헷갈리는데요. 이번에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타당도는 검사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였는지를 의미합니다. 자, 정육점에서 1인분을 달라고 했는데 저울에 다는 게 아니고 줄자를 가지고 재고 있으면 멱살 잡아야겠죠.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잘 잴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항이든 내 가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건지 타당도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 타당도 검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검사는 아무리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가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타당도가 맞지 않는 대표적인 검사가 MMPI인데요. 뭔 소리야? MMPI 엄청 많이 쓰고 있잖아. 그게 왜 타당도가 부족해? 이럴 수 있겠는데, 자, 처음에 MMPI 검사를 만들 때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정신병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번 척도의 이름은 건강염려증, 2번 척도는 우울증, 3번은 히스테리,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이상한 거야. 편집증 환자인데 편집증이 안 올라가고 다른 척도가 막 올라가. 아니면 8번 척도만 올라가야 되는데 5번 척도도 같이 올라가. 막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MMPI 검사는 우울증 척도가 높다는 것이 우울증을 말하는 것이 아닌 그런 검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해놓은 사례수가 있다 보니까 이 사례수 전체가 나타낸 어떤 경향성이 있더라. 그럼 그 경향성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면 되겠구나. 이래서 해석은 복잡하지만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희한한 검사가 MMPI라는 거죠. 초기 계획했던 타당도는 엉망이지만 경험적으로 새롭게 타당도를 만들어낸 검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많은 사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MMPI를 중국식 검사라고. 신뢰도는 측정한 자료가 오차 없이 그것을 측정했는지를 알아내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데요. 여러 번 해봐도 차이 없이 비슷한 점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어제 하고 오늘 했는데 결과가 너무 달라. 이건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어떻게 믿겠어요. 매번 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검사지를. 자, 여기까지 해서 연구방법론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들 알아봤어요. 다음 편에는 이제 정말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방법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요인 분석 방법론입니다. 생각보다 재밌을 거예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상담 입문자를 위한 상담심리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지금 사막 한가운데를 표류 중이에요. 걷고 있는데 저기 멀리에서 무언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1.
사막 횡단 중인 여행객 무리. 2. 오아시스. 3. 나를 공격하려는 포식자. 4. 엄마. 5. 반디심리연구소 구독, 좋아요, 댓글. 재미로 보는 심리 테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찾아봐도 여러 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검사해보면 상당히 잘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럼 잘 맞았으니까 이거 국가공인 심리검사로 올려도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재미로 보는 심리 테스트와 심리검사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려면 가장 흔한 방법은 설문지를 돌리는 걸 거예요. 학교 다니다 보면은 갑자기 선생님이 설문지 나눠주면서 적으라고 할 때 있죠? 그게 다 대학원생들 논문 쓰는데 쓰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설문지가 갑자기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건 아닐 거고, 내가 알고 싶은, 검증하고 싶은 가설이 있을 때 그거에 맞는 설문지가 있어야 할 텐데요. 그런 게 없다면 설문지를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설문지를 만들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개인의 행복감을 증진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설로 반디심리연구소가 취향이면은 행복감이 더 높더라. 뭔 쌉소리냐고요? 네, 저도 알아요. 그냥 예시로 이해해주세요. 가설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디심리연구소 채널이 취향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취향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설문지를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와요. 세상에 없어요. 이러면 가설 검증은커녕 설문지도 못 돌리는 거잖아요. 이럴 땐 내가 알아보고 싶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우선 마치고요. 이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작적 정의란 알아보고 싶은 개념을 측정 가능한 걸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행복하다. 뭐 그걸 어떻게 측정할 건데?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을 만들고 그 개념에 맞춰서 조작적으로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리저리 뜯어봤더니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 두 번째, 상담을 잘해야 된다. 세 번째,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구독률이 높더라.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외모 만족지수, 심리상담에 대한 자부심 지수, 대인관계 척도, 이렇게 정의를 해서 연구소 취향 정도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자, 이제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문항들을 만들어야겠죠. 1번,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며 뿌듯하다. 이런 것들이요. 자, 다 만들었습니다.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뿌리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뢰도와 타당도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문항이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또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를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 테스트 과정이 요인 분석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인 분석을 하면 각각의 문항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뭐 여기서 군집 분석이다 뭐다 이렇게까지 가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패스. 큰 그림은 이거예요. 1. 알고 싶은 가설을 세웠다. 2. 근데 가설을 설명할 측정 도구가 없네? 만들어야겠네. 3. 가설을 측정하려면 문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연구하고 그것대로 만든다. 문항들이 신뢰도 그리고 타당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돌린다. 5. 문항 중에 적절한 건 살리고 쓸데없는 건 버린다. 6.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면 좋은 검사, 낮다면 망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는 높을수록 좋고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의 수는 적을수록 좋아요. 점검에 대한 경제성 그리고 정확성, 이 2가지 토끼를 함께 잡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요인 분석은 석사 수준에서는 어지간하면 못합니다. 정말 어렵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설문지를 만들고 싶다 하면 꿀팁 드리도록 할게요. 외국 논문에는 측정 도구가 있는데 그게 한국으로는 건너오지 않은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설문지를 번역하고 거기에다가 한국형 무슨 검사라고 써서 논문을 하나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위해서 원 저자한테 허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설문지 내용을 네이버 팝하고 돌려가지고 저 번역했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겠죠. 외국말로는 이런 말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잘 번역을 한 걸까? 문화권이 다른데 그거에 대한 차이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번역 문항을 설문지 돌리는 요인 분석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치만 아예 없는 문항을 만드는 것보단 훨씬 간단하잖아요. 이것만 빠져도 얼마나 편한데요. 자, 오늘은 설문지를 만드는 논문에서 어떤 연구 방법론을 써야 되는지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원리로 만들어가는지도 정리를 해봤네요. 설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설문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연구들도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양한 연구 방법론 다음 시간에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또 재밌게 공부하도록 해요.
여러분들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하길 바라며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상담의 문제를 위한 상담심리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심리학 논문에서 자주 사용하는 연구 방법론을 용도에 맞게 설명해보는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밑바탕 단단히 잡고 왔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지금 보고 오세요. 사실 안 봐도 단물 드실 수 있으니까요. 그냥 이거라도 봐주세요. 여러분은 심리 실험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파블로프의 침 흘리는 개? 동조 실험? 루시퍼 이펙트? 어쨌든 어떤 임의의 실험을 통해서 그게 참가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실험이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화면에 구독 글씨가 떴다가 지워졌다 이랬잖아요. 이게 과연 여러분들의 무의식을 자극했는가? 구독수는 늘었는가? 어떤 심리 프로그램을 했더니 프로그램 시작 전과 후에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소위 효과성 검증 논문들, 이걸 위해 필요한 게 바로 T검정, F검정입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바로 보실게요. 첫째, 독립표본 T검정. 제가 어떤 천재과학자한테 의뢰를 하나 했어요. 이 약만 먹으면은 저희 채널 구독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약물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것 때문에 알약이 하나 완성이 되었다고 쳐볼게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실험을 통해 알아봐야겠죠. 이렇게 가설에 대한 측정을 위해 단일 표본 T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모르는 100명을 모집해서 50명은 그냥 보게 하고 50명은 알약을 먹은 다음에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는 거죠. 근데 차이가 있다? 알약이 성공한 거죠? 여보세요? 5만 개만 주문하... 이렇게 상호 독립적으로 구성된 두 표본을 비교해서 효과성 검증을 하려고 할 때 단일 표본 T검증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실험을 진행하는 인지실험 논문, 사회심리 실험 이런 거에도 쓸 수 있고요. 정말 신경정신성 약물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곳에서도 쓸 수 있겠죠. 둘째, 대응 표본 T검정이 있습니다. 독립표본 T검증과의 차이는 표본이 독립적이었는지 아니면 동일 대상이었는지로 나누는데요. 아까는 50명 나눠서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애초에 알약을 먹은 50명이 그냥 제 채널이 취향이어가지고 알약의 효과는 없는데도 구독을 누른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대응표본 T검증이라면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개인차라는 게 사라집니다. 아니 그러면 애초에 50명만 모집해가지고 대응표본 T검증을 하면은 더 간단했던 거 아니야? 이럴 텐데요. 이 검증 방법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이월 효과예요. 쉽게 말하면 같은 사람이 두 번 하는 거니까 검사 결과가 오염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치킨도 어제 먹고 오늘 똑같은 거 먹으면은 같은 거여도 오늘 먹은 게 더 맛이 없어. 채널이 한 번 보니까 별로였는데 두 번 보니까 재밌을 수도, 아니면 반대로 두 번 보니까 재미없어서 구독 취소를 누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순수 알약의 힘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개인차가 중요한 변수인 스포츠, 의학, 약물 이런 쪽에서는 대응표본 T검정을 더 많이 사용하고요. 사회과학에서는 독립표본 T검증을 더 선호합니다. 심리학은 사회과학 논문이잖아요. 그럼 대응표본 T검증은 쓸 일이 없나요?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할 때 대응표본 T검증이 굉장히 좋아요. 총 16회기 심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하나 만들었어요. 1회기에 참가자들한테 어떤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6회기 끝난 다음에 같은 검사를 시행을 해서 처음 했던 검사와 나중에 했던 검사의 점수의 차이가 많다. 프로그램에 효과가 있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이제 F검정을 쓰는 변량 분석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게 사실 활용도는 더 높아요. 왜냐하면 T검정에서는 무조건 표본 집단이 2개여야 되는데요. 변량 분석은 집단이 여러 개여도 상관이 없거든요. 변수의 속성이 약을 먹는다, 안 먹는다 이렇게 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눠서 알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제 채널의 컨텐츠인 오늘의 심리학, 반디클래스 매운맛, 반디클래스 어떤 게 구독을 많이 불러일으킬까? 이걸 보고 싶을 때 집단이 3가지잖아요. T검정으로는 불가능해요. 이럴 때는 1원 변량 분석을 사용합니다. 그럼 2원 변량 분석은 언제 쓰느냐?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2개인 거예요. 1원 변량 분석은 반디심리연구소 컨텐츠라는 변수 하나에 속성이 여러 가지였던 거잖아요. 3가지 속성이 있던 거죠. 근데 이 3가지 속성마다 다른 변수,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싶어. 이러면 3 곱하기 2
총 6가지 경우를 살펴볼 수 있겠죠. 그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구독자는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 효과성 검증 논문을 쓰고 싶다. 변수가 몇 개인지, 변수 각각의 속성은 어떻게 할 건지, 집단을 동일하게 할 건지 독립적으로 할 건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세우는 게 필요해요. 효과성 검증 논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시겠나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연구 방법론 종류로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업로드 요일을 토요일에서 좀 바꿀까 생각하고 있어서 토요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상담 입문자를 위한 상담심리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마 가장 많은 석사생들이 쓰게 될 회귀분석 논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상관관계부터 시작해서 핵심적인 부분 싹 짚어드릴 테니 따라오세요. 저번에 T검정, F검정이 보는 건 효과성 검증이라고 했어요. 회귀분석에서 보는 건 영향력이에요. 이거인 거죠. 이 변수가 이 변수를 얼마나 예측하는가. 자, 간만에 내가 사는 자취방에 이 남자친구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소해야겠죠. 남자친구의 방문, 이 변수가 청소라는 변수에 충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보는 게 회귀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사 논문에선 이럴 때 쓰이겠죠. 사람들의 행복감을 높여주는 변인을 찾고 싶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형아쌤 채널을 보면은 행복감이 늘어날 것 같아. 그래서 이 시청시간이라는 변수에 따라서 행복감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는지 설문을 통해서 입증하는 거죠. 표본으로 봤더니 충분히 영향력이 있네. 그러면 일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겠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게 회귀분석입니다. 회귀를 알기 위해서는 상관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상관, 서로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에 총 몇 마리의 바퀴벌레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없죠? 당장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타난 걸 봤다. 이건 난리 나죠. 왜? 나랑 상관이 있으니까. 이것처럼 변수랑 변수가 서로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게 상관 분석입니다. 하나가 변하면 그에 맞춰 다른 게 영향을 받는 거죠. 대신 상관 분석만으로는 뭐가 뭐에 영향을 주는 건지 인과관계를 따질 수는 없어요. A가 변해서 B가 변한 건지 아니면 B가 변해서 A가 변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거, 이게 회귀분석인데요. 회귀분석도 종류가 많아요. 단순 회귀분석, 중다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판별분석, 구조방정식까지. 하지만 여기선 최근의 동향인 중다 회귀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 어떤 때 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단순 회귀분석만으로는 논문을 쓸 수 없는가? 이미 기존 대학원생들이 할 만한 주제는 싹 다 빼가버려. 선배들이 쌓아올린 심리학의 발전으로 인해 보다 더 정교한 변수들을 발견하는 게 쉬워졌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반디심리연구소 채널이 행복감을 높인다, A가 B에 영향을 준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중간중간의 변수들을 파악한다는 거죠. 형아쌤 채널을 보니 자기의 타인 포용, 심리학 지식, 이게 높아졌고 이게 행복감에 영향을 주더라. 그러면 그림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매개 효과, 조절 효과라는 게 나오는데요. 중간다리가 생겼으니까 이 중간다리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개 효과, A, B, C가 친구예요. 셋이 있으면 겁나 재밌게 잘 놀아. 그런데 이때 B가 화장실을 갔어요. 그랬더니 A랑 C가 갑자기 겁나 어색해져가지고는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A랑 C는 아직 덜 친한 거죠. B가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는 거, 여기에서 B를 완전 매개 효과라고 합니다. 얘를 거쳐야만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B가 화장실을 가든 말든 친하다. 그럼 이거는 굳이 B가 없어도 둘이 친한 사이겠죠? 이때 B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 부분 매개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조절 효과는 무엇이냐? A랑 C가 맥주를 마실 때 더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둘 사이의 영향력을 상호 조절해주는 중간의 조절 효과. 이걸 조절 변수라고 합니다.
근데 맥주 자체는 A와 C의 친구가 아니겠죠. 그래서 맥주는 매개 효과가 아니라 조절 효과가 되는 거예요. 사실 세상사라는 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절 효과 찾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찾으면 아우 대박 논문 건지는 거죠. 뭐 그 정도가 되면은 석사급이 아니고 박사급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바로 박사 테크트리 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요즘의 논문 추세는 다수의 회귀 모형을 한꺼번에 동시에 검정할 수 있는 데다가 잠재적인 변수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구조 방정식 모형을 많이 써요. 그런데 왜 아직 중단 회귀 분석 모델도 같이 사용을 하느냐? 여기에는 약간 어른의 사정이 들어있는데요. 이건 연구 방법론 마지막 편인 실전 꿀팁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숫자와 점수를 가지고 하는 양적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요일은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이 될 거예요. 모두 안녕. 상담의 문제를 위한 상담심리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연구방법론, 설문지를 받아서 통계를 내는 거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양적 연구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고 질적 연구 방법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논문을 쓰려면 연구 대상이 많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야 설문지를 돌리지. 어떤 현상을 조작적 정의로 변환하고 그걸 숫자로 치환해서 그 숫자를 통해 가설이 사실인지 검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한 사람의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연구를 하려고 해도 그 대상자 수가 너무 적으면 연구가 불가능할까요? 가령 어떤 특정한 사건의 생존자가 단 한 명밖에 없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과 증언, 이것도 충분한 연구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이럴 때 우리는 질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양적 연구가 숫자에 주목한다면 질적 연구가 주목하는 거는 언어예요. 같은 사건이라도 연구 참여자가 어떤 맥락에 있었는지,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연구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심리 상담하는 사람의 논문인데 질적 연구 방법론 꽤나 쓰임새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질적 연구 방법론도 종류가 많아요. 사례 연구, 문화 기술적 연구, 현상학적 연구, 내러티브 연구, 근거 이론 연구. 제가 석사 논문으로 썼던 개념도 연구도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를 도합한 절충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걸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하겠죠? 그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질적 연구 방법론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들어보고 질적 연구 논문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물론 쓰다 보면 양적 논문 쓸걸 이러면서 땅을 치시게 될 각각의 연구 방법론 모두 장점 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질적 연구 방법론은 연구 참여자의 언어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질 때 사용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보죠. 임신한 여성의 운동 시간과 우울감, 이 관계를 알고 싶어요. 이건 개개인의 경험보다는 최대한 많은 연구수를 바탕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균적인 결과를 찾아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유산을 경험한 여성의 우울감과 회복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보죠. 어떤 것 때문에 우울했다. 어떤 걸로 회복했다. 이게 분명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리고 우울을 회복했다는 결과보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울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남겨놓는다면 앞으로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어떤 차이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연구 방법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이래요. 첫째, 문헌조사. 어떤 연구 방법이든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내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책, 논문, 어떤 자료든 다 찾아내야 돼요. 이걸 제대로 해야 내가 어떤 연구 방법론을 써야 되는지도 결정할 수 있고요. 둘째, 질문 선정. 참가자가 같아도 연구자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은 천차만별이에요. 내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선정해야겠죠. 이 과정이 얼마나 정교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논문의 질이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셋째, 인터뷰. 질문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와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물론 나중에 연구 자료로 써야 되니까 녹취는 필수겠죠. 넷째, 여기도 연구 방법론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어쨌든 큰 틀은 녹취한 인터뷰를 듣고 모두 추거록으로 만든다. 그 추거록에서 의미 있는 언어를 찾아낸다. 그 언어를 바탕으로 연구 방법론 특색에 맞게 분석을 진행한다. 이렇게 됩니다. 어떠세요? 아, 이렇게도 연구를 할 수 있구나 싶죠? 물론 숫자처럼 딱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걸 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더 쉬워요. 내가 애매한 걸 명료하게 얘기하는 재주가 있다. 질적 연구 방법론 도전해 보실만 합니다. 아직도 메타 분석 연구 방법론, 개념도 연구 방법론 등등 남아있는 게 많지만 조회수도 안 나오는 시리즈를 책임감으로 연재하고 있는 만큼 연구 방법론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따라와 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려요. 지난 편에서 연구 방법론 마지막을 핵심 꿀팁으로 하겠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정사보다는 야사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반디클래스 매운맛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다시 메이저 상담 이론으로 돌아와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이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안녕.